키워드 중에 하나가 HQ라고 하거든요. 건강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PDRN, 나이아시마이드, 레티놀.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네요. 저는 시장을 내년에 아주 좋게 보는 편이고요. 우리는 버블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오르거든요. 소위 말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럼 이 사이클을 비교해봐도 2년이 남은 거예요. 내 금융자산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 론스타가 어디 자본인지는 알죠. 그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건 투기랑 투자가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이에요. 영등포 경제 맛집. 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겠죠.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왔더니요. 김원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입속에 먹을 게 가득 있네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또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상이라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아이고, 네. 진짜 좀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저 진짜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인맥 왕이라면서요. 관악산 인맥 왕. 유일한 한 분. 비중을 거의 100%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100%는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살려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 그런 거요? 네. 무서운데.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좀 화제가 되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지금 이 연세우유 말차 초코 크림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 지금 배지밀도 다 말차 블렌딩 오. 소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실물 처음 봐요. 요즘에 진짜 말차가 엄청 화제인데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오늘 먹지 뭐. 전 처음 봤어요. 아, 저 네. 아무래도 이럴 때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 먹어봤어요? 아니면 뭔가 그나마 내가 트렌드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저도 어디 가면은 사실 이제 명함 내밀 못 낼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 사실 요즘에 말차가 진짜 사실 전 세계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 말차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메뉴에 따라 그 해당 커피 카페 브랜드의 실제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원재료 바로 말차, 녹차인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저 한번 좀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안에 있는 거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요즘 특히 더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번처럼 생겼네? 네, 그러게요. 근데 왜 더 말차가 인기가 많냐라고 했을 때 요즘 좀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니 이 아무래도 색깔 마케팅을 진짜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 엄청 맛있어 보이면서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식욕적인 면에서 자극을 많이. 얘는 좀 민트 초코 맛이. 근데 완벽한 초록색은 아닌데. 네, 색깔이. 근데 맛있어 보여. 드실래요? 괜찮아요. 나 먹던 게 있어서. 드셔보세요. 저는 네. 괜찮아요. 이거 네. 아니요. 드세요 직접.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네. 요즘 말차가 시청자분들이 그러시겠다. 아니 왜 저 친구들이 자꾸 방송을 하면서 먹어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안 먹으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약간 생존. 네. 먹는 먹으면서.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자 해서 모인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 보여. 일단 되게 맛있어 보여. 네. 안에 초코가 씹혀요. 여기 되게 말차도 말차지만 안에 약간 초코 약간 부스러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네요. 혹시 드셔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팀장님께서 엄청 좋아하는데. 없었으니 한번 드셔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괜찮으세요? 건강한 맛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난
내 스타일이시네. 맞아요. 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배지밀에서도 이 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랑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차라는 게 카페인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피 대비 조금 더 건강하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이제 건강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원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매년 집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 하나가 HQ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건강이라는 거는 인류 보편의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잖아요.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근데 이게 왜 트렌드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건강을 추구하는 이 소비 행태의 변화가 조금 예전과 달라진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HQ 이번에 또 집필을 한 건데 보면은 이전에 되게 건강과 관련된 그 키워드들이 꽤 많았어요. 뭐 오운환부터 시작해서 그 저희가 했던 키워드거든요. 그런 것부터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요 화장품 구매할 때 예전에는 뭐 탄력 크림, 뭐 네. 미백 크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검색할 때 PDRN, 나이아시마이드, 뭐 레티놀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네, 경향이 네. 왜 어떤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고 매우 있잖아요. 익숙한 단어들이네요. 네. 정말요? 아니요. 네. 아, 죄송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치화해보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런 실제 성분에 대한 검색량이 정말 폭증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그리고 올해 초부터 감지가 되면서 어떤 건강을 추구할 때 요즘 사람들이 그냥 약간 무지성에 약간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정말 과하고 효율화하고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니즈가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인식 속에 저희가 HQ라고 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러닝할 때 혹시 운동하세요? 뭐 조금 아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살만 안 찔 정도로만, 예, 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님 운동하세요? 아니요. 네. 네, 그래서 그 운동 러닝을 최근에 하루키에 달리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읽었습니다. 그거 재밌어요. 네. 네. 그 운동을 할 때, 러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약간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간 존투 러닝이라고 해서요. 심박동수의 한 60, 그러니까 100% 대비 뭐 60%, 70% 사이에서 이제 심박동을 가지고 뛸 때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투 러닝이 요즘 유행이래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계산해서 이거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단기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접근하는 게 어쨌든 저희의 취지로서 좀 이 키워드를 선정하게 된 이 소비 행태의 변화라고 저는 집중했거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 입에 뭐가 있어서. 요즘 스포츠 앱이 많아서 달리시는 분들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킬로 달렸는지 이렇게 주말에 보란 듯이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선후배들이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요? 페이스북에. 네. 정말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위축되게 자전거로 뭐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62km 탔다. 평생 내가 자전거 탄 게 62km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변에 그런 분들만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좀 예외적이신 것 같은데요. 다 뛰죠. 네, 엄청 많이 뛰고 엄청 요즘 핫하기 때문에 약간 감으로. 요즘 그냥 두 부류예요. 혼자 뛰거나 같이 뛰거나. 그럼요. 네. 한 부류가 더 있나요? 안 뛰는, 아예 안 안 뛰는. 뛰는. 오케이.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회 이면에 잘 보이지 않는 세력들. 네. 근데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건강을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히 이게 AI와 일상화와 더 확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진짜 실제로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사이 딱 그 챗GPT의 그 일상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연관어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랑 그 다음에 뭐 챗GPT도 있었고 그러고는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이 생성형 AI를 딱 넣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따라오는 키워드들이 대부분 투자 막 이런 네. 거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보이는 게 일상, 계획, 여행, 건강 이런 단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 시뮬레이션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목표해서 접근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제가 너무 혼자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재밌는 이야기여서요. 이 AI와 관련해서는 진짜 주 단위로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샘 올트먼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챗 GPT에 건강과 관련된 지식을 너무 많이 검색을 하니 할루시네이션을 그때 제가 챗 GPT-5 업데이트 이야기하면서 네. 엄청나게 올렸다. 특히 의료 관련된 지식 영역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주 전에 또 바뀌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예 법률적 그다음에 의료적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하면 운동을 해야 돼요. 뭐 이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전문적으로 전문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로 사실 사람들이 반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챗 GPT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 건강 관련 지식 정보를 너무 많이 찾는다라는 어떤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소비 행태 이야기는 제가 더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오늘 모셨으니까 시장 이야기를 또 해보고 싶습니다. 괜찮죠? 챗GPT에서 의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 의사 단체에서 혹시 압력을 의료계에서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정제되지도 않은 정보를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막은 거 아닐까요? 근데 세상 일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원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챗GPT에 쳐보면 옛날에는 답이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추론 과정을 거쳐서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옆에 그 소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나 뒷골이 아픈데 어떻게 해 하면 탁 나오는데 이제 그걸 물어보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소스가 딱 붙어 있고. 그러니까 챗GPT의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맞아요. 참고해라 이렇게만 나오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트만이 발표한 거는 약간 가오를 잡은 거죠. 난 그쵸. 이렇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 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과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왠지 그냥 바로 나오면 너무 막말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나옵니다. 리즈닝 하면 뭐 찾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압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도 뭔가 그런 거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소비 행태랑 실제 이제 주식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하면 조금 그래도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도 어떻게든 경제 활동인데 이 경제 활동이 실제로 나의 자산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건강에 대한 어떤 과학화, 효율화라는 어떤 관점이 혹시 주식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까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뭐 내년에 이제 올드 50에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사실 몰라요. 저는 집에 이제 아주 조건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집에서 아주 살짝 근육이 빠지지 않는 거를 목표로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합니다. 그냥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는데 우리 박사님이 주제를 갖고 오신 게 전 너무 마음에 들고 책도 읽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사람들이 더 편하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욕구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였냐면 키트루다라고 그래가지고 항암 키트루다,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 예요. KIYTRUDA라는 약인데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언제요? 2024년 연간으로. 연간으로. 제약사 어디예요? 제약사가 머크인데요. 머크예요? 한 50조 팔았습니다. 350억 바.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도
1등이 바뀌었죠. 오젬픽 마운자로를 합친 거. 이게 같은 약이에요. 사실 같은 약인데 이름만 바꿔서 팝니다. 요게 아마 올해 1등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 빼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 빼는 약. 그러니까 바뀐 거죠. 이 전에 키트루다 전에 많이 팔리던 약은 휴미라라는 약입니다. 얘는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키트루다, 그다음에 레미케이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약이 항상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드디어 바뀐 게 그런 거 아니고 살 빼는 거가 최고야. 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든 미국 바이오든 그런 종류의 대사질환 약을 파는 회사들의 시총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얘기하신 부분에 딱 적용되는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기업을 지금 보고 계세요? 뭐 기업이야 뭐 저희 바이오 리포트 냈지만 뭐 일라이릴리 너무너무 잘하고 뭐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회사들이 원래는 이런 거죠. 일라이릴리도 당뇨병이 전 세계 1, 2, 3위를 왔다 갔다 했던 사노피,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노보노디스가 1, 2, 3등이었는데 사노피는 이미 탈락했고 유럽 애들이 게으르더라고요. 안 돼요. 옛날에 한미거에서 안 됐고 노보는 유럽인데 이제 덴마크니까 켈트 쪽의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건강한데 약간 걔도 탈락했고 결국 미국, 앵글로색슨, 약간 반도둑놈 이런 애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약을 만들다가 당뇨라는 게 심플해요. 살찌고 이러니까 혈당 오르고 죽을 것 같으니까 혈당을 낮춰보자라고 만들었더니 혈당이 내려가면서 살이 빠져? 이러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그 회사가 하고 나니까 나머지 작은 회사들도 저걸 보고 그러면 당뇨는 어차피 이 회사들이 다 장악하고 인슐린부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됐고 나는 얘들이 만든 이 비만 약을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죠. 그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뭐 라이센스 아웃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고 이걸 만약에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 현상을 제가 설명한 거니까 너무 바보 같지만 한 재작년쯤 알았으면 10배 오른 주식이 수두룩해요. 이런 종목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미리 아는 능력을 갖는 건 진짜로 좋은 거죠. 근데 저도 미리 몰라서 저희 리서치에서 이런 리포트를 지난달에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늦은 거죠. 저희 해외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리 아는 분들은 이걸 갖고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그랜 트렌드가 재작년부터 있었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아무래도 사실 그게 직접적이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진짜 컸겠죠. 그 한 인물의 영향도. 그러니까 이 약이 장점이 뭐냐면은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약이 필요 없어요. 살 빼는데. 왜냐하면 살 빼려면 굶고 운동하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엄청난 본능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근데 저도 막 참잖아요. 지금 밤에 단 거 먹으면 찔까 봐 막 참는 거거든요. 저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 참기 때문에 그 약 주사를 맞으면 뇌도 건드리고 속도 건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맛없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으면 바로 다시 맛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맞도록 유도하는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얘는 계속 맞아야 되나 보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이라도 치료되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번 내가 날씬해지고 나면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면 원래는 빼고 약을 치우고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 계속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그러니까 맞던 사람은 계속 맞고 누가 또 맞고 또 맞고 하면서 누적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이만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고 유지를 하니까 이 제약 시장은 해결하면 안 돼. 약간 계속 유지만 해줘야 유지를 돼. 할 수 있게끔. 좋은 관점인데요. 대신 그래서 가격이 싸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키트루다나 이런 약들은 연에 몇만 불씩 해요. 미국에서는 먹는데. 그러니까 치료하도 그러니까 비싼 대신에 치료하면 끝인데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제가 알기로 월 뭐 몇백 달러 뭐 이것도 싼 건 아니에요. 몇백 달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 몇천 불이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버는 분들은 몇천 불 맞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약을 끊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애매한 거죠. 월 40만 제약사에게는 상당한 그렇죠. 수익을 가져올 만큼 그렇죠. 싸지도 않고.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원장님. 네. 그리고 사실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제가 같이 보는 거는 이
당뇨 측정을 하면서 뭐 혈당 측정을 아니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게 예전에는 진짜 실제로 당뇨를 정말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정말 침습해가지고 체크해서 매일 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냥 완전 그러니까 찌르지 않고 그냥 패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자기 혈당 체크하시고 그걸로 이제 자기 건강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실제로 헬스테크 쪽이라도 연결이 좀 되면서 네.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의 어떤 발로로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헬스테크 쪽으로는 음. 어떤 기업이나 혹은 시장 관점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연간 전망에서 이제 진단 쪽에 대한 거를 좀 볼 필요가 AI랑 가장 연관이 되는 게 진단이라고 생각. 물론 이거는 규제 영향이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의사가 아주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유럽은 아예 뭐 영국은 이제 인도계 의사가 막 속출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막 방사선 보고 이러면 막 눈 아프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은 싫은 거죠. 백인들 하나 힘들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냉정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걸 사진 찍고 진단하고 이런 거는 AI에다가 맡기면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은 있는 거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 원래 의사거나 이제 협회나 이런 규제 당국은 아직 못 믿어서 그게 약간 이렇게 서로 컨플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기계가 하는 진단이나 결과도 믿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게 열리면 이 AI 관련된 그런 진단은 엄청 커지긴 할 거예요. 그건 확실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과연 누가 그거를 해결해 줄 거냐, 법적으로 그걸 오케이 해줄 거냐.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원격 의료도 되냐 마냐 이런 정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지금은. 그러면 그런 이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 이거 지금 괜찮네? 좀 괜찮네? 이럴 때가 어떤 시그널이 보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쵸. 바이오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일단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명백히 우리나라 바이오든 미국 바이오든 대사질환, 매쉬라고 해가지고 그 비알코올성 간염, 면역성 간염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간암으로 전이되는 세 번째 정도의 간병입니다. 이게 매쉬라고 유명한 건데 옛날에는 매쉬를 진단하려면 아까 피 뽑는 것처럼 무조건 안에를 어떻게 넣어서 진단했어야 되는데 이걸 비침습으로 하는 걸로 FDA가 승인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매쉬가 진단이 돼도 약이 없어가지고 의사를 만나면 이런 거예요. 그거 걸리셨으니까 식단 조절하시고 살 빼시고 이렇게밖에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약이 생기고 나니까 엄청 비싸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매쉬도 결국 아까 당뇨,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의 일종이에요. 다 같이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에 개발하는 기업들이 핵심이라고 보고 그렇게 미국도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미국의 큰 회사들이 인수를 계속합니다. 최근에. 계속 인수를 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확 주고 사버리는. 최근에 1111도 어떤 회사 하나를 인수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로 트렌드가 좋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게 지금은 트렌드인가 보다라고는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바이오 기업을 고를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미안한데 학벌 이런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진실이거든요, 사실. 재밌는 이론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진짜로 미국 바이오 기업을 고르실 때는 미국 그 바이오 기업 위치가 어딘지 이 서쪽에 그 바이오텍인지 동쪽 둘 중에 하나 매사추세츠랑 이쪽에 있는지 그리고 창업자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대학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비상장 투자하는 피가 누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먼저 다 보시고 나서 무슨 약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미국 바이오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은 무조건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다 지네끼리 하는 거니까. 그 돈 생태계니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미국 주식은 반드시 그걸 보셔야 돼요. 뭐 나쁜 말로 그 카르텔 안에 들어가야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제 아웃풋도 나오고. 네. 그리고 보통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학벌주의가 훨씬 세거든요. 미국은 대학교를 잘 좋은 데를 못 나오면 사람 취급을 우리나라보다 더 안 하거든요. 특히나 그런 영역에서는. 바이오는 더 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오는 all or nothing이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잘 모르는 애를 만나가지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머리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하는 거죠. 아, 뭔가 이렇게. 미국은 그게 되게 심해요. 근데 미국 재밌네, 바이오를 이거. 보실 때는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절대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막 근데 임상이나 우리가 뭐 이제 약간 이런 네. 개인 투자자가 그걸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요즘 증권사에서 다 챗GPT나 이런 데 치면 금방 증권사에서 나와요. 다 해줘. 그치, ETF 사면 돼. 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장님 말씀이 저는 한 1000% 동의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 전업 투자자가 할 일이에요. 그쵸. 앉아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하시려면 골라준 게 있는데 ETF 하시면 돼요. 맞는 말씀이세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어. 네. 너무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나투자증권의 ETF 앞에는 브랜드 뭐죠? 우리가 플러스 아, 하나자산운용, 아. 하나자산운용 플러스. 네. 네. 플러스. 앞으로 하나자산운용. 플러스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타이거 이런 거 구입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자산운용입니다. 네. 플러스. 네. 항상 제가 너무 잘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시장 이야기 한번 좀 오늘 혹은 좀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뭐 오늘 저희 회사에서 그 연간 전망 제가 내긴 했는데 저는 시장을 내년에 아주 좋게 보는 편이고요. 특히 미국 시장 많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내년이 2000년만 아니면 됩니다.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이 터져갖고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9.11 터져서 더 빠졌거든요. 자꾸 마이클 버리나 이런 사람들이 IT 버블하고 비슷하대요. 좋다 이거 IT 버블이랑 비슷한데 99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한 해 나스닥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만에. S&P는 거의 60%가 오르고요. 그럼 지금이 설령 내년이 설령 1999년이어도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지금이 IT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붙들어 놓고 여기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요. IT 버블 몇 년도냐? 라고 정확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99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오늘 마이클 버리가 올린 걸 보면 2005년에 그 당시 앨런 그린스판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2005년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거를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마이클 버리는 2005년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을 쇼친 사람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의 고점이 언제 왔냐? 2008년 2월에 왔어요. 그럼 내가 2005년부터 주택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쇼쳤으면 3년 동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블이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일수록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사이클을 누릴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고 저는 지금이 최소한 2000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은 괜찮다. 저는 괜찮다고 매우 괜찮다고 네, 보는데 이게 나스닥이 2000년도에 5,000까지 갔다가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 1,200까지 떨어지는데 네. 그럼 지금이 운 좋게 99년, 98년이면 좋은데 네. 올해가 2000년이면 내년 2001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2000년일 수는 없는 게 올해는 그렇게 안 빠졌으니까 올해가 99년이면 내년에 2000년이면 지금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조금 빠질 때 도망가도 된다. 저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오랜만에 인터넷 듣는다. 익스플로러. 그렇죠? 저도 대학교 가서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94년 12월에 나왔습니다. 94년 12월. 그리고 챗GPT가 2022년 11월에 나와요. 그러면 챗GPT 이전에도 AI는 있었습니다. 뭐 알파고 뭐 간에. 내비게이터 전에도 그 전에도 인터넷이 있었어요. 뭐 군용이나 이런 것들로. 근데 그 누구도 내비게이터 전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보지 않죠. AI도 마찬가지인 게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클의 시작을 내비게이터의 발표, 넷스케이프의 그다음에 챗GPT의 발표랑 맞춰서 보게 되면 95년부터 95, 96, 97, 98, 99, 5년을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22년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23, 24, 25잖아요. 그럼 이 사이클을 비교해봐도 2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원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처럼 5천에서 1200이 가긴 했는데 98년 하반기에 나스닥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98년 하반기. 98년 하반기. 예, 얼마였을 것 같아요, 바닥이? 우리나라의 그 동아시아 금융위기랑 롱텀 캐피털이 망했을 때 주가가 잠깐 빠져요. 한 15%. 그때 얼마였냐면 1,500이었어요. 1,500, 1,600. 18개월 만에 3배 반이 올라요, 나스닥이. 우리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98년, 97년부터 주식을 팝니다.
아 비싸다고. 그래서 워렌 버핏의 연간 애뉴얼 리포트를 보면 99년, 98년 수익률이 엄청 안 좋아요. 마켓 대비. 왜냐하면 먼저 팔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클로즈 펀드를 갖고 있는 운영자니까 수익률이 안 좋아도 버틸 수 있어요. 나 현금 갖고 기다릴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 랠리를 놓치고 과연 배 안 아플 자신 있냐는 거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천에 사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이 없으면 남들 오를 때 배 아파서 진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스피로 치면 5천 넘어서 사는 일이 생기는 거고 나스닥이 치면 2만 몇 천인데 뭐 3만 4만 가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블의 어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년에 당장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내 금융자산을 주식으로 바꿔놓는 게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질문이 따라오는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주식은 제가 담당자는 그쵸?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아니, 있는데 웬만한 알지만- 질문은 두 분이 좀 조율해서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질문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아, 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너무 질문지는 이제 궁금해서. 바이오 아니, 얘기가 제가 어렵게 있으니까 모셨잖아. 질문지대로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어렵게 모셨어요. 근데 한국장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의 수익률 차이가 60% 이상 납니다. 60% 이상.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을 많이 이기면 그 다음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더 이긴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내년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좋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리포트도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이 유리한 건 맞는데 우리 돈 쓸 일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혹시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게 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 주식이랑 미국 주식을 배분을 해야 되고 다만 미국 주식 MSCI 기준으로 63%고 한국 주식은 1.1%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60대 1을 하면 안 되고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니까 미국의 비중이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담당자가 국내 담당자가 따로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숫자를 말하거나 하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참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네. 과거에 보면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럼 주가가 뭐 이렇게 쑥 올라가나요? 다 그게 진짜 주가가 오를 때 보면 미국 장이든 우리 장이든 산전수전 공중전 거치면서 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매우 막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게 이제 진짜 뭐 이제 끝났나 보다 할 때 이제 진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시장의 생리인데, 근데 이제 우리 증시, 국내 증시는 이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더 이제 거품론까지는 아니지만 조정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요런 시그널이 오면 이건 좀 비중을 줄여야 돼. 우리가 네.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네. 이런 거 오면 그래도 조금 5개 샀으면은 한 6개는 팔기 시작해야 돼. 네. 그건 언제일까요? 저는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너무너무 맞추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일단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명목 화폐로 표시된 주식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얘기하신 대로 막 이렇게 해서 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믿고 비중을 갖고 컨트롤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신 IT 버블이나 뭐 리만 사태나 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대공황, 미국이 네. 100년 동안 네. 딱 4번 그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50% 이상. 그런 장이 아니라는 믿음이 내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전부 주식이 100이었다가 너무 내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좀 현금을 30 정도 가져가. 제가 7대 3을 항상 주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 왜냐하면 보통 이래요. 저도 개인 PB분들 때문에 만나보고 해보면 개인분들은 고점에서 다 팔고 싶어 하고 저점에서 다 사고 싶어 하시는데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무 올라서 판 것 같잖아요. 그럼 더 올라서 못 견디고 여기서 사면 꼭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저는 보통 어떤 시그널을 보통 얘기하냐면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가 4,200, 뭐 300, 200 얼마까지 갔을 때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이제 5,000, 6,000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의
이거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작년 말로 제가 되더라고요. 딱 1년도 안 된 일이죠. 작년 말에 국장 탈출을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국장 탈출을 지능순이라고 딱 그랬어요. 11개월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국 증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 전 세계 꼴찌 증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전 미국. 세계 꼴찌. 미국이 그것도 많이 차이 나게 꼴찌예요. 미국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주식을 하는 게 좋다.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려고 주식을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때 좀 줄여보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좀 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지다. 이게 그럼-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저도 어줍살이 어디 가서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 결국 증시란 회복되기 마련이고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던 경우에는 급격하게 회복이 돼서 사실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떨어진 다음에 내가 버틸 수 있나, 내 재정 상황이나 내 멘탈이 버틸 수 있나. 부자들은 되게 그래서 그 위기 국면을 지난 다음에 그 급격하게 오를 때 이제 과실을 따먹는. 우리는 그게 내 전 재산인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싼값에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부자들은 또 거기서 더 사거든.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저점인 건 알겠는데 못 사는 거지. 이미 다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또 한국 경제라는 게 또 한국 경제만 보면 이렇게 정말 점진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유례 없이 성장을 했다가 성장세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9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니케이 지수가 우리가 기다리면 된다는데 기다리는 34년 거예요. 34살 뒤에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라면 전 세계 돈이 다 몰리니까 이렇지만 우리 증시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늙고 있거든요. 대답하면 되죠. 네. 그때 90년에 일본하고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주식이 너무 싸다. 일본은 PR이 뭐 100배. 그때 긴자 아시죠? 일본에 제일 비싼. 그때 일본의 긴자 한 평의 땅이 2억 엔이 넘었습니다. 2억 엔. 그 당시. 그래서 일본의 황궁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산다는 말이 있었고 그때 일본 자금이 뭐 소니가 컬럼비아도 사고 그 매트라이프 빌딩 그것도 사실 옛날 일본 거였지 이런 거 엄청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정도의 과열이 돼야 이제 우리나라의 과열을 논하는 게 맞고 저는 그냥 냉정히 지금 한국보다 좋지만 한국 일본 근처에도 안 갔다고 전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은요. 플라자 합의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통화 가치가 절하될 때 주식이 오릅니다. 왜? 돈을 많이 찍어서 유동성을 풀고 그걸로 외국 자산을 많이 샀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전부 소득 수지로 내요. 무역 상품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상품 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설명해요.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열심히 외화 자산을 사가지고 뭔가 외화 쪽으로 우리 돈이 문제 없다는 게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거예요. 원화가 절하가 돼도 주식이 오르는. 그러니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강제로 통화를 절상을 시킬 때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때는 달러 기준으로 몇 년 만에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니케이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원화 약세 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대신 대외순 자산 1조 달러를 넘기고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 넘겼거든요. 그럼 일본 사이클로 보면은 이대로 쭉 가서 외국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상품 수지가 악화될 때 그걸로 돈을 벌어서 나라가 버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초기 단계지만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자본을 차곡차곡 모아서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제가 연금에도 뵙고 해보면 다 스마트하시고 똑똑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라는 거를 알고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주식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비해서 한국 주식이 워낙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같은 일이 작년에 전 세계 꼴찌가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상법도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 주식의 매력을 높여준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너무 안 샀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서 사는 거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국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방법을 쓰면 갭이 줄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뭐 미국을 사서 뭐 이렇게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국, 한국에 다 늘어나는 거다.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 AI 거품도 하나 여쭤보죠. 뭐 모셨으니까. 네. 아,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WWW가 시작됐던 그 시점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기고 이게 뭐다냐 했는데 뭐 야후 같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거품이 꺼지고 하지만 시장은 우리 곁에 다가왔고 다가온 게 뭐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풍덩 빠졌지. 네. 세상은 바뀌었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고 시스코 같은 기업들은 뭐 그냥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 옥석이 가려졌다 할까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5년 지나서 지금 AI가 왔고 또 거품은 언젠가는 빠질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AI에 살아야 할 거고 마치 온라인이나 모바일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그때 하면 또 그 살아남은 기업과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 데이터 센터 차려가지고 살 기업과 죽을 기업이 나눠져 있겠죠.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 첫 번째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온라인 모바일은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 근데 AI는 너희 와이프가 자주 쓰니? 이 질문. 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온라인 안 한다, 모바일 안 한다 이런 사람들 있지만 다 사실은 그래도 3년에 한 번씩은 휴대폰을 바꿔야 되고 네. 한 달에 아무리 적게 해도 2, 3만 원 휴대폰 요금은 나가야 돼서 연으로 따지면은 500달러씩은 쓴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온라인에 우리가 네이버도 공짜로 하고 유튜브도 공짜로 본다고 해도 최소한 1인당 500달러를 쓴다. 근데 우리가 AI에 챗 GPT에 1년에 500달러를 쓰겠니?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M7이라는 사람들이 쓰는 그 돈 대비해서 수익률을 뽑아봤더니 아니 친구들이 이거 턱도 없는 돈을 쓰고 있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챗 GPT가 쓰는 토큰의 양은 전체 AI의 진짜 일부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챗 GPT, 제미나이, 그록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AI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 저는 그분의 평전을 최근에 읽고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젠슨 황, 뭐 저커버그 이런 오빠들이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라고 그냥 너희들 우리 듣는 사람들 나 너희들 너네 진짜 모르는 거야. 사실은 AI는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장에 많이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가 너희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예를 들어 메타가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광고가 AI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단가랑 광고 건수가 늘었다는 걸 매 분기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이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코어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이번 연관점에도 들어있는 종목인데 걔가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을 채굴 하던 회사예요. 근데 채굴 하다 보니까 돈이 잘 안 되니까 우리 그래? GPU 많이 사놨잖아, 엔비디아 거. 이걸 가지고 AI 서버를 빌려주는 진짜 무식하게 말하면 AI에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도 이걸로 너네 AI 힘들지? 챗GPT 후지잖아. 우리 서버 빌려주면 빌려가면 우리가 API 같은 거를 다 따와서 심어줄게. 그럼 네가 이걸 갖고 AI를 써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는 거죠. 이걸 미국 기업들은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막 수주 잔고가 막 따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그거를 도입하지 않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우리나라 챗GPT를 만들겠다는 거냐, 아니 우리나라도 업무에 그런 식의 서버를 도입해서 효율을 늘리겠다는 거냐의 싸움인 거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챗GPT로 끝난다,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인터넷 하면 94년 12월에 내비게이터 저도 96년에 전 대학교를 들어가서 처음 써봤는데 놀라웠어요. 아니 치면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야. 느리긴 하지만 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노란색 수강 신청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중앙전산원 빨간색 건물에 가서 신청했었어요. 정말. 근데 최근에 대학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랑 사이가 좀 나는데 근데 그 다음엔가 그때부터 전에 들었는데 컴퓨터로 하게 됐어요. PC로. 그리고
그런 책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인터넷의 전문 줄 알았더니 그 덕분에 아마존도 생기고 구글도 생기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AI도 챗GPT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굉장히 저는 좁게 본 거네요. 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젠슨 왕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저보다 AI에 대해서 몇천 배, 몇만 배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이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젠슨 왕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무어의 법칙은 없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반도체를 계속 집적하는 게 이거였는데 컴퓨팅 파워가 집적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께 있어야 열심히 계산해서 너 계산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어 버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AI 완전 잘못 알고 있다. AI는 자동적으로 갈 건데 자꾸 너희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 자꾸 AI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건 너무 먼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피스크 AI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젠슨 왕이 얘기했다고 정답 그 사람 그러다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뷰를 갖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아주 초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올해가 내년이 끝일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게 정말 2000년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막 예, 이건 아닌 느낌이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냈던 리포트의 골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네네. 잘 질문하셨네요. 아, 우문현답이에요. 현문우답입니다. 네. 오늘 네. 분위기 너무 좋다. 네. 론스타 우리가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네. 네. 론스타 네. 론스타가 어디 자본인지는 알죠. 네. 론스타 이거 외로운 별하는 거 외로운 별. 그러네요. 네, 론스타, 텍사스. 그러네요. from. 그러면 텍사스구나. 네. 선샤인 스테이트, 플로리다 이런 것처럼 그 텍사스 애들이냐 거기가 회사가 있을 거고 호주 애들. 그래요? 스티븐 리라는 친구 잡으려고 그 친구 이제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론스타의 넘버 한 4, 5 근데 이 친구가 이메일로 답은 해요. 우리 언론이 놓치고 있는 걸 제가 그냥 이야기해 볼게요. 네, 한번 해주십시오. 왜 헐값에 팔았다. 그렇죠. 헐값에 팔았고 HSBC에 3조에 사서 4년 만에 6조, 7조에 되팔려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못 팔고 우리한테 화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2005년, 6년 우리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가만 좀 보자. 너희 근데 이거 좀 이상하게 산 것 같다. 뒤졌단 말이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BIS 비율이 그때 금융감독위원회인데 그때는 거기 나왔던 BIS 비율은 한 8이 충분히 넘었는데 8이 넘어야 이제 8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부실현했는데 왜 갑자기 6.1이 되지? 팔려고 할 때 이거 누가 손댔니? 이게 이제 2005년, 2006년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 2년 지나서 론스타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팔고 나가자. 몸값을 2배나 받으려고 하다가 HSBC에 못 팔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2011년에 나와요. 니네 외환카드를 주가를 조작해서 샀더라. 외환은행을 살 때 문제가 분명히 있었어라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금융위원회가 돼 있어요. 금융위에서 A 못된 친구들 그럼 처벌해야 되잖아. 아니면 여기까지 무효야. 또는 아니면 뭐 벌금을 물어. 이래야 되잖아. 6개월 안에 팔고 가 이랬어요. 이때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금 야당의 또 굉장히 높은 과거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하셨던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 이제 팔고 이제 우리 하나에 팔죠. 하나. 네. KEB 하나. KEB 하나. KEB가 외환은행이에요.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 하나. 그래서 옛날 저기 하나 LPJ가 어느 날 갔더니 구경 갔더니 KEB LPJ로 돼 있더라고요. 스카이 70에 상상 대회를 해서 초대받아서 갔었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왜 헐값에 팔았지? 누가 팔으라고 했지? 아니
산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팔지 말지. 왜 3조에 판 사가서 갑자기 몇 년 만에 HSBC는 이걸 7조에 산다고 했을까? 아니다. 3조에 산 게 아니다. 1조 3천억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1조 3천억인가 그럴걸요? 1조 3천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을 3조 거예요. 좀 숫자 큰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네. 하나에 판 게 3조 9천억에 팔았거든요. 네. 하나금융지주에. 네, 그러니까 1조에 사서 1조 1조 3천억 정도인가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엄청 비싸게 HSBC에 팔려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 우리가 자본시장의 문을 열고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외국 지분을 받아들이고 코메르츠 뱅크가 원래 지분 이거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IMF 때 이미 부실해졌고 외자를 받아들이는 게 그냥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했어요. 나쁘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야말로 딱 선진국 수준은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IMF라는 형님이 98년도에 딱 와서 그래 이제 너희들 이게 부실 기업들 정부가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마. 망하는 게 선이야. 그래야 또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난단다. 망할 기업들 그만 붙들고 있지 말고 넘어뜨려 이거 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 문 열어. 너희 글로벌한 나라야. 굉장히 수출 많이 하잖아. 우리가 부족한 달러 좀 빌려줄게. 그래서 DJ 정부 때 이게 맞는 줄 알았어. 조금 물론 이 방향은 틀린 건 아니었는데 조금 버텨도 볼 수 있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침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텝 팔기 전에 2002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LG 시장 1위 카드 회사가 망해.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돈을 막 카드로 쓰게끔 해서 경기를 살렸는데 그래서 550만 명의 신용불량자라는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인데 550만 명이 신용불량이 되니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저신용자라고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 분위기가 당연한 거였어. 그래서 어디야 제1은행도 SC가 샀죠. SC가. 원래 뉴 브리지 캐피탈이 샀다가 1조 얼마가 남겨놓고 그것도 3, 4년 만에 스탠다드 앤 차터되는 SC 그래서 SC지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그게 정답인 줄 알았다.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커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누구든 어느 시장에 딱 진입하면 삥을 뜯겨요. 잘 모를 때 그 삥을 뜯기는 과정의 하나다. 그때 한미도 칼라일에 샀다가 시티에 되팔걸요. 그것도 몇 조 원 남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들어온 투기 자본들만 차라리 시티라든지 스탠다드 앤 차터드 같은 어떤 글로벌 IB들이면 그 사람들도 사실 큰 도둑놈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법은 지키고 품격은 있거든. 일단 큰 장사를 하니까. 근데 뭐 이게 이상한 투기 펀드들 들어와서 론스타 같은 그냥 회집고 나가서 바로 되팔아 버리는 이런데 우리가 말려서 큰 비용을 소비했다.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한동훈이 잘했네 못했네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6년차 평검사가 아까 그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때 대검 중수부에 있었어요. 네, 이제서야 기억나요. 그때 이제 최동욱이라고 수사기획관인데 뒤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이제 혼의 아들이 있다. 그래갖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든요. 부산에 있는 무슨 유명한 카페 마담이 낳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희대 스캔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최동욱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검사가 그때 수사기획관이고, 그 밑에 또 이제 금감원장 했던 이복현, 다 평검사들인데, 이 친구들이 보다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외환은행이 싸게 팔렸어? 하고 이제 들여다본 거지. 근데 대검, 중수부에 있었으면, 일단 그때 당시 굉장히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었다는 건 분명한 거고, 친구들이 뭘 봤느냐, 딱 보다가, 헐값 매각보다,
일단 법으로 엮어야 되니까 검찰은 카드 주가 조작했네 이걸 찾아낸 거야. 이건 굉장히 잘한 거야. 그 뒤에라도 론스타에 우리가 발목이라도 좀 발목을 잡은 것 때문에 매각이 지연돼서 손해를 봤다고 6조 원의 이제 국제 분쟁을 조정하는 그 법원에 소송을 내서 4천억을 6조 원 중에 4천억을 한국 정부가 물어 한 것을 이번에 우리가 취소시켜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물 필요가 없어. 굉장히 1점 몇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판정 내려가지고 그 무효가 되는 경우가 100에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잘했는데 그 토대를 그때 당시에 외환카드 그 부분을 찾은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시각인데 그러면 그때 헐값에 팔자고 한 사람 BIS 비율을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했는데 조작한 사람 조작하는 것을 지시한 사람 뭐 그거와 관련돼서 연결된 당시에 이모 씨 외환은행장 했던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외환은행장하고 이게 론스타에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피눈물 나게 직장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동료가 이 사람 론스타 고문에 들어가갖고 고문료 15억 원 받아요. 기소가 돼요. 검찰에. 무죄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무죄가 났고 그 사람들이 무죄가 나니까 결국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몰라요. 이게 왜 그렇게 싼 값에 팔렸는지. 다만 론스타 쪽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해진 외환카드 가지고 주가를 장난쳤다. 요거 하나만 드러났고 여기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어요. 론스타 코리아 사장 됐고 그 전에 아까 말한 스티븐 리라는 론스타 측에 한국 투자를 총괄했던 사람은 이미 튀어서 10몇 년 뒤에 뉴저지에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다녀봐서 알거든. 근데 하여튼 결국은 그 23년 동안 악연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아직도 모른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하지만 그 비용을 치른 게 꼭 공짜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아까 순대외 채권에 대해서 순대외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1조 달러 넘게 갖고 있다는 거. 돈이 없어서 우리 굴지의 은행들을 자본금이 바닥나고 뭐랄까 그걸 채워줄 사람이 없어서 외국 자본을 받아가지고 지분을 주고 채웠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서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이 과정까지 그냥 온 게 아니다. 이런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배워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겪고 와서 선진 금융시장에 진입을 한 것이고 아직 뭐 MSCI 선진국지수 아직은 못 들어갔지만 이제 얼마 후에 결정되죠. 우리 올해 뭐 내년에 하려고 노력하겠죠. 올해 말 내년 초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불법이 있었던 부분, 의혹이 있었던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약간 아까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때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였다. 뭐 약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조선소와 해운사들은 3, 4년 지나면 아우 그때 왜 망했을까 이 부침이 너무 심해서 팀장님 계시지만 그렇지만 3, 4년 지나서 6조에 살 기업을 왜 2003년에 1조 3천억에 팔았을까? 그럼 우리가 좀 살려보지. 정부가 산업은행은 왜 있어? 그런 점은 되게 사실은 뭐 제일은행도 공적 자금이 10조 원 넘게 들어가서 결국은 팔았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아쉽죠. 아쉬웠는데 그땐 정말 내가 이분들 뭐 편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 관료들은 몰랐어. 그리고 나라가 부도가 나서
IMF라는 쩐주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는 매뉴얼이 맞는 줄 알았지. 저는 원장님 말씀이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넣을 수 있었으면 넣겠죠. 당연히 그거 없었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넣지 말라고 해도 넣지 기업들이나 그게 만약에 금융이. 그렇게 싸서 매력적이었으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룹들에서 은산분리 이거 철폐해달라고 돈 넣겠다고 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론스타 같은 PE가 와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전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건 전 투기자본이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기랑 투자가 뭐가 다르죠? 그때 걔네들은 그거를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산 거예요. 물론 불법이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살아서 돌아가니까 몇 년 있다가 누가 사준 거죠.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가 98년 마티아르 총리 있을 때 뭐 IMF를 거부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랑 우리나라의 격차는 더 커요. 그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물건이 정말 싸면 가만히 있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막 넘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도 없고 물론 지금 생긴 상황이지만 아무리 공적 자금을 넣어준다고 해도 이걸 털릴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CT가 됐든 SE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왜 나중에 2배 주고 샀냐? 저 돈 주고 저걸 날리느니 제가 넣어서 왜냐면 사실은 이거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런 종류의 업은 사람 수를 자르는 게 ROE를 높이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CT나 SE 같은 그래도 글로벌 은행들은 너무 그러기는 조금 너무 창피해요. 나 그래도 가오 있는데. 론스타 이런 데는 피도 눈물도 없죠.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가벼워지고 나서 가벼워졌네? 그럼 2배 주고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앞에- 애들 사고로만 보면 그런 거예요. 미국 네. 애들 사고로만 보면. 앞에 보면 일종의 이런 표현 그렇지만 백정 같은 사람이 와서 하중은 피를 흘리면서 네. 굉장히 효율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네. 좀 품격 있는 투자자가 와서 그것을 좀 더 비싼 값에 사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어치의 돈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구조조정 이런 건 슬퍼요. 저도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들의 뷰로만 딱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내가 도저히 요 돈 주고 사서 막 그렇게 못 하겠으니까 제가 저렇게 해주면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요 정도 올라간 그렇게 거는 설명해 주시니까. 내가 더 내고 요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했던 하이에나도 거죠. 역할이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자본주의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르게 보고. 요거는 뷰에 따라 다른데요. 완전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옛날 공무원분들의 무죄 이유가 대부분 이제 이런 거였어요. 뭐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거. 왜냐면 그거는 이제 선악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도 아니고 뭐랄까 그 당시에 판단의 근거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카드는 그때 가격에 따라서 외환카드가 상장사였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BIS 비율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매도광증권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격을 낮추면 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생각보다 더 부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깔끔한 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명백히 불법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잡아서 문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사실 여태까지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이제 부실은행을 만들어야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인. 그렇죠. 론스타는 일본의 골프장을 그때 1,300개를 갖고 있어요. 1,300개. 그만 봐도 누가 봐도 금융자본이 아니니까 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는데 그 기준에 맞추려면 BIS 비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쪽에서 보면 야 그때 그놈들을 못 잡았단 말이야. 그렇죠. 검찰은 그렇죠. 그 외환카드 그 론스타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안에 도둑놈이야. 그렇죠. 진짜 우리는 아직 진실을 모르거든. 네. 이렇게 보면 제가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때 경제가 너무 100년도 전에 국채보상 운동 제가 언제 잊어버렸는데 국채보상 운동 때 1905년. 일본이 우리한테 빌려준 돈이 1,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300만 원. 그때 우리가 그때 국채보상 운동 그 발기인 그 호소문을 보면 선비들은 담배를 끊어야 하고 아녀자들은 비녀를 갖고 나와. 이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비녀 팔던 나라예요. 100년 전에.
그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100년이 지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부실해지니까 그 돈 금모- 메꿀 돈이 없어. 금모으기를 했잖아요. 금모기 했지 몇년 금모기를 전에. 했죠. 그때. 그랬던 거야. 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몇 조 뭐 날리고 벌었다 큰 돈이지만 올해 하이닉스 시가총액 한 200조 250조 올랐을 것 네, 같은데. 더 올랐을 거예요. 더 아마. 올랐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세상에 그 피 같은 돈을 날리면서 이걸 배웠네 싶었지만 우리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배우고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잘못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부실화된 기업이 나타났을 때 외국 자본을 들이자는 말은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지금은 사실은 네. 우리 투자자들이 외국 가서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 중에 뭐 헐값에 살 수 있는가를 다 찾아보고 찾아다니고 있죠. 찾아보고 계속 있는, 그러고 특히 있죠. 국민연금이 네. 음, 그 국민연금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그쵸? 많이 잘 사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약간 혹독한 뭐지? 비용을 치른 것 비녀 같다는 있어요? 생각이 비녀? 비녀가 뭐죠?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드네요. 비녀 있어요? 묶을 머리가 작가님 비녀 있어요? 비녀? 자, 네,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성함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성함이 우리 네, 한상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 본인이 말씀하신 진행자가 소개를 해드려야지.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지금까지 우리 고생해주신 우리 한상희 팀장님께 정말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